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늘 회의는 미래 핵심 산업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규제 합리화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님과 관련 기업의 대표, 학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추진 전략과 방안이 마련돼서 대한민국 신산업 성장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대통령님께 모두 말씀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기업 활동하는 건 너무 힘들죠. 온 동네가 좀 편안한 데가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저성장 또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잘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상징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주가지수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찍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도 현장의 기업인 또 경제인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처럼 위기인 때도 많지 않고 또 한편으로 보면 뭔가 새로운 사회 또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어렵지 위험하지 뭔가 새로운 시도도 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고통도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각오들도 상당 정도는 하고 있죠. 그리고 어쩌면 정부의 구도도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결정하면 또 그대로 집행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또 갖춘 것도 사실입니다. 잘하면 아주 잘할 수 있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바랍니다.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혁신해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모든 제도나 정책 결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또 수십 년간 일을 하다 보면 관성에 빠져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즉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좀 완화하자 철폐하자, 심하게 얘기하면. 또 제가 하는 식의 표현으로 한다면 합리화하자.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하자.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옳은 건 아니니까 합리적으로 만들자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역시 이것도 잘못하면 회의나 몇 번 하고 구호나 외치다가 끝나버릴 가능성이 적지 않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들이 보면 이제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돌이 많죠. 또 한편으로 보면 정부 일을 하는 부처들조차도 입장이 다 달라요. 평소에 만나서 얘기라도 좀 잘하고 일정한 목표를 두고 토론해서 좋은 결론을 내면 다행인데 이 칸막이가 많아가지고 그 칸막이 속에서 각자 판단하고 그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필요한 일이라도 그냥 내일 하지 모레 하지 그러다 결국은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잡한 이해관계, 그 부처 간의 입장의 차이 때문에 정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 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좀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라는 게 우리 이번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안을 만들어 봤는데 규제들을 빠르게 바꿔나가려면은 사실은 추진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의 규제 개혁 회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의 의견도 좀 과감하게 듣고 또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성장을 열어가는 첫 걸음으로 미래 핵심 산업에 관한 규제를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이니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있지만 그 위기보다 한 발 빠르게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기회를 누릴 수가 있겠죠. 보통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다들 슬퍼하는데 사실 수능 시험 쉽게 나온다고 기뻐할 일도 아니죠. 조건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긴 평소에 얼마나 했냐로 결판 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세계 각국 각 기업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기 나름이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특히 이제 몇 가지 주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저는 대한민국의 규제 형식 중에 이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고 그 쓸데없는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기업들이 무슨 산재 사고를 엄청나게 낸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사고 나면 이제 처벌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뭐 배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몇 년씩 걸리고, 뭐 해봤자 나중에 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석방되거나 벌금 내고 말고, 별로 뭐 효과가 없죠. 근데 엄청난 국가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그러니 최근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그냥 엄청나게 그냥 과징금 한번 때리고 마는 거죠. 기업들한테는 그게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사회적 비용도 적고. 대대적으로 바꿔야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처벌 조항이 너무 많아요. 불필요하게. 효과도 별로 없어요. 에너지만 엄청나게 들어요. 이런 것들 대대적으로 이번에 한번 바꿔볼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 비자 심사하거나 출입국 신고할 때 혹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지를 자료를 내라고 했대요. 내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전과자 너무 많아요. 무슨 뭐 민방위 기본법, 예비군 설치법, 뭐 살림법, 뭐 벌금 10만 원, 5만 원 막 이게 너무 평생사 해가지고 이거 많아요.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에서 보면 처벌받았다니까 와 엄청난 범죄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입니다. 지나치게 처벌 중심. 그래서 기업인들이 외국에 투자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한국은 가서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어. 그 배임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상상 못할 일이죠. 결정을 잘못했는지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어? 배임죄로 기소하잖아요. 그것도 유죄가 나서 감옥을 가요. 그 위험해서 어떻게 사고를 합니까?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대대적으로 고쳐보자. 오늘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장께서 미래 핵심 산업 규제 관련 추진 현황과 또 계획을 발표해 주신 후에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죠. 앞쪽에 설치된 LED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열입니다. 오늘 발제는 신산업 규제 합리화 필요성과 그동안의 문제점,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등으로 2010년대 3%였던 잠재 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0%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경쟁력도 부족합니다.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에게도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산업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R&D 투자, 마지막으로 국가의 지원과 규제 합리화입니다. AI, 자율주행차, 바이오 등 신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지키는 핵심 축입니다. 이를 신산업이 현재 미국, 중국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만 하더라도 이미 중국, 미국은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 중에 있고 그 차량 수도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점에서 주요 경쟁국의 규제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다양한 규제 환경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사전 규제보다 사후 소송 제도를 적극 활용해 혁신이 시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가 강력한 주도권을 갖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또 개인정보나 안전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합니다. 이 차이를 좀 더 실감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놀랍습니다. 베이징에서 개막한 세계 로봇 대회에서 인간의 움직임에 더욱 가까워진 로봇들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어색하게 걷기 바빴던 한 로봇은 이제 격렬한 춤까지 출 수 있을 정도로 향상됐습니다. 我们有桥了，将你一个人直接放500克的头，它都可以完全翻正过来。 운전석은 물론 조수석에도 아무도 타지 않은 차량 한 대가 차고를 나와 유유히 도로에 진입하는데요. 혼잡한 도심 교차로와 신호등을 능숙하게 통과하고 고속도로에 들어선 후에는 시속 116km까지 속도를 높여서 다른 차량들과 나란히 주행을 이어갑니다. 자, 우리의 경우는 그동안 규제 개혁을 강조해왔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갈등 조정과 관리의 미흡입니다. 공유 숙박, 우한 기업 의료 등 이에 새로운 신산업들이 이해관계 집단과 충돌하여 성과 창출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둘째, 개인정보, 안전, 노동, 환경 등 강력한 규제가 너무 많아 시장 진입이 가로막혔습니다. 셋째, 공급자 중심의 부처간 칸막이로 신산업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기회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높은 교육 수준과 ICT 역량을 갖춘 인재, 반도체 조선 등 전방위적 제조업 경쟁력, 그리고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K컬처 파급력,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의 규제 합리화가 결합된다면
신산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신산업의 규제 압력 기본 방향입니다. 원칙은 수요자 중심, 성과 지향, 속도감 있는 추진입니다. 목표는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과 진짜 성장의 견인입니다. 방식은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신속한 정책 결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뭐든지 도전할 수 있게 핵심 신산업 규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뭐든지 실험할 수 있게 규제 샌드박스 레벨업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성장과 함께 할 수 있는 메가 특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규제 압력 추진 체계는 기존 위원회를 개편하여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 위원을 2배 확대하여 리더십과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과감한 혁신으로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는 신산업 규제 합리화,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심층적으로 토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AI G3,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혁신 전략입니다. 먼저 민간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업계 또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이신 최경진 교수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경진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AI 혁신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 혁신 규제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먼저 데이터 혁신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2개 이슈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정책 개선 제언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데이터 혁신 특례법을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한국의 데이터 활용이 왜 안 되냐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법적 불확실성입니다. 실제로 저작권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로 인해서 또는 소송으로 인해서 법적 불확실성이 생겨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는데요. 저작권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 데이터 분야에도 이러한 저작권 문제와 함께 개인정보 규제 이슈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저작권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저작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2가지 보통 해결 방안이 있는데요. 하나는 공정이용 규정을 활용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TDM 면책 규정이라고 해서 텍스트 앤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수집게 허용해 주는 겁니다. 이 2가지 방안이 있는데 공정이용 규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용 대가 지급 의무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가장 큰 문제가 법원까지 가야지만 결론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법적 불확실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TDM 면책 조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국가들이 이제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 TDM 면책 조항의 가장 좋은 점은 영리 목적까지 확대 가능하다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은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사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합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쪽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냐가 논의가 되는데 둘 다 결과적으로 남는 문제는 저작물을 이용한 대가를 누가 가질 것이냐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공 데이터 이슈입니다. 공공 데이터 이슈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이슈와 저작권 이슈가 함께 공존하는 분야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부문 특유의 어떤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먼저 가장 큰 애로점이 담당자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자들은 아무래도 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급자 중심의 공공 데이터 개방 체계가 현재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실 AI 전 단계에서 DX 디지털 대전환이 아직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디지털화되지 못한 데이터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디지털화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법적인 이슈로서 정보 공개법상에 비공개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어지면 정보 공개가 안 되는데요. 문제는 개인정보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로서 실제로 공개되었을 경우에 사생활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비로소 이제 비공개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침해 우려성을 판단하지 않고 일단 개인정보이면 비공개를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공공데이터법에서 예외적으로 공개되지 못하도록 하는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작물이고 또 하나가 바로 비공개 정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가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개인정보 이슈로서 기존의 AI 학습용 원본 데이터 활용이라든가 가명 처리의 어떤 실제 실무적인 활용 가능성이 낮다라는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인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아가서는 AI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점차 이제 바꿔가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건데요. 사실 예를 들면서 우리가 블로그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저작권 이슈와 함께 개인정보 이슈가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의 문제만 해결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일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작권과 개인정보 이슈를 다 해결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AI 혁신에 따라서 구체적인 어떤 이익이 발생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라는 이해관계 충돌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논의는 공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개별법 또 근본적인 어떤 해결하기 전에 그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당장 2년 내지 3년 내에 당장의 정책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을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TDM 면책 규정에 대한 과도기적 도입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이러한 AI 데이터셋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개인정보 이슈도 해결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저작권 이슈도 해결해줘야 우리가 1, 2, 3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정말 AI G3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가명정보 제도에 대한 적극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수많은 국가 자원이 투입되어진 R&D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성과들을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AI 학습용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거티브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서 국가의 공적 자금이 들어갔으면 그 연구결과에서 끝날 게 아니라 AI 학습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과감한 네거티브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공무원들의 책임 이슈를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서 판단하게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범부처 AI 코디네이터를 만들어가지고요. 이 AI 코디네이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비공개 정보에 대한 액세스 접속 권한은 가지되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거죠. 동시에 마인드는 민간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와가지고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데이터에 맞는 것을 실제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비공개 데이터까지 찾아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하면 풀리겠구나 라는 문제까지도 솔루션 한 번에 제공해줘야 비로소 해결이 되지 이건 누구한테 가세요 이건 누구한테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스톱 업무를 할 수 있는 AI 데이터 코디네이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법 같은 경우 개정을 해서 이제는 좀 더 과감하게 그 제한 조항을 없애버리거나 해서 실제로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정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정보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진짜로 국민들의 어떤 중요한 권리를 정말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가 아닌 이상은 공개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인데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 이해관계 때문에 5년, 10년 안에 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한 스탠다드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로 1년, 2년, 3년 안에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일몰제 형태의 법이라도 제정을 해서 여기에서 TDM 조항도 들여오고요. 데이터 샌드박스도 들여와서 한 번에 개인정보 이슈와 저작권 이슈를 한 번에 해결해줘야 비로소 우리가 혁신적인 AI 어떤 산업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더 나아가서 이건 법적인 대응 방안이고 행정적 측면에서도 보다 더 적극 행정으로 나갈 수 있게끔 될 것이 AI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계속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그럼 사업자들한테 어떻게 환원시켜 줄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환원 체계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저러한 한시법을 통해서 번 시간 동안 관련법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를 해가면 그럼 우리가 과도기적인 어떤 해법도 찾고 또 나중에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1, 2년 안에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타임이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적 결단과 함께 특례를 통한 제도적 지원이 없으면 우리 국가의 미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늦지 않게 빨리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을 먼저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 데이터 제공 확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 활용 관련인데 전문가나 업계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니까 손을 가장 높게 드신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AI 데이터와 AI 신뢰성 전문 스타트업이자 이번 KAI 기업으로도 선정된 셀렉스타의 대표 맡고 있는 김세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등록 저작물 데이터의 AI 학습용 거래 시장이 형성이 미진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잘 아시다시피 AI는 데이터 싸움입니다. 특히 현재 필요한 데이터는 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고품질 고수준 데이터를 라이센스 이슈 없이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도서나 방송 영상 같이 등록 저작물 데이터가 이에 해당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는 저작권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이를 AI 학습용으로 가공 정제해서 AI 기업에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수십억 원 규모의 데이터를 공급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수요와 공급 간의 간극이 커지면서 이 거래 자체가 불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개별 저작권자와 저작권 위탁관리 업체 간 기존 맺었던 계약이 AI 학습용 판매가 가능한지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이 위탁업자가 이제 판매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저작물로 학습된 AI 모델이 원 저작물을 변형한 2차 저작물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 AI 모델로 발생시킨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필수인지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미래에 정해지지 않은 수익 모델에 대해서 이 AI 모델과 이 데이터가 이후에 어떻게 개발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어떤 이제 데이터 가격에 대한 문제, 혹은 어떤 이제 이용 범위에 대한 어떤 다양한 간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정부 차원의 거래 체계 구축으로 좀 해결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 수요와 공급처 간에 이제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큰 틀에서 거래 조건을 논의를 하고 간극을 조정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받아서 이제 정부 차원의 AI 학습용 저작권 표준 계약서가 제시가 돼서 어떻게 보면 개별 저작권자와 저작권 위탁업자 간 이 계약 관계가 명확히 돼서 판매 가능한 데이터가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표준 거래 조건이 좀 자리 잡도록 유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골든타임 너무 AI 기업으로서 굉장히 공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발전에 따라서 지금은 이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내년에는 이 데이터가 필요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시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이 시장이 적기에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대통령에게 많은 관심과 좀 지원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챗GPT나 뭐 이런 데는 이미 있는 데이터는 다 긁어다가 학습해서 다 머리에다 넣어 놓아버린 상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는 이제 고갈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인터넷에서 못 구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냐가 이제 경쟁력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록 저작물, 인터넷 구할 수 없는 데이터가 이제 중요한 이유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는 정부 측에서 혹시 준비된 게 좀 있나요? 뭐 요거는 주요 의제인 것 같아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과제 같은데. 네네. 현재 지금 시장에서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시장에서 지금 AI 학습을 위한 그 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에 2만 원짜리가 100만 원에 이제 좀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집에 문제 한 권, 문제 하나당 이제 3만 원.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을 위한 어떤 데이터 가격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거래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작권자는 AI 학습용을 비싸게 팔고 싶어하고 AI 학습 개발자들은 더 이제 싸게 이제 이걸 확보하고자 하는 그 니즈가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체부와 과기정통부가 그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기준도 정하고 이 데이터 거래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 합리적인 거래가 될 수 있고 저작권자에게 보상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하고 활용 관점에서도 저희가 기준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저희가 이 데이터 거래 플랫폼 준비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체부 장관. 네, 문체부 장관 조희영입니다.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지하게 곤혹스러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 체계도 좀 다르고요. 일단 저작권이 있는 부분들은 저작권자가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혹은 이게 얼마를 좀 불러야 되지에 대해서도 잘 인지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몇 년 지나면 그 저작물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지금 어떻게 협력하면 본인에게도 유리하고 또 AI 산업이 빨리 발전할 수 있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좀 잘 중론을 모으는 게 일차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래 저작권이 없는 쪽, 그러니까 공공에 막 노출되어 있는데 저작권이 누가 갖고 있는지 몰라서 지금 활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미국은 이제 공정이용 제도라는 걸 두고 있고 우리도 저작권법상에 공정이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쓰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민사적으로 해결하세요라는 방식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첨단 기술이 있는 곳에서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한테 문제는 이 공정이용 제도는 있지만 나머지 법 체계가 미국과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의 판례가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AI 업체들이 그냥 일단은 쓰지라고 결심하기에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어떤 소송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과 EU가 하고 있는 TDM 면책 방식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일단 면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일본과 유럽에서 EU에서 쓰고 있는 이 TDM 면책 방식은 사실 생성형 AI가 나오기 이전에 만든 조항이라서요. 생성형 AI가 나온 이후에는 그쪽에서도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도입하는 것도 사실상 또 이제 걱정이 많습니다.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면책을 해주지? 뭐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제도로 만드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거 논의하다가 시간 다 놓치면 골든타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일단 지금 우리가 공정이용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벙벙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걸 아주 세부적으로 AI 시대에 맞게끔 미국의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와서 우리도 상세하게 이거를 규정을 해서 AI 업체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공공에 있는 데이터들을 쓸 수 있게끔 일단 유도하려고 하고요. 그래도 헷갈린다, 그래도 불안하다 하면 문체부 안에 그런 24시간 문의를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일단은 같이 토론을 하고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네. 이 가이드를 만드는 게 일단 올해 안에 만들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법제도를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사실 형사처벌하게 돼 있는 게 당장 제일 큰 문제일 것 같고, 차라리 뭐 돈으로 물어내는 거야 뭐
나중에 소송에서 결론 나면 해주면 되는데 이제 당장 형사처벌 문제나 이렇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입법화를 하면 하여튼 또 개인의 뭐 권리를 침해했느니 뭐 이러면서 막 싸우느라고 세월 다 가버릴 것 같은데 또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더 들어보죠. 네, 덧붙일 건이 있으실까요?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협회 송병선 회장입니다.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AI 강국 도약의 비전도 제시해 주시고 또 데이터 경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규제 완화 회의도 주재해 주신 데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 업계에서는 큰 기대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LM 모델이나 이런 데 대단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발제자께서 과도기적으로 TDM 면책 조항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정이용 일반 조항을 이렇게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과도기적인 것이 아니고 이 LLM을 위해서는 TDM 면책 조항이 반드시 도입돼서 운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정이용 일반 조항 우리나라를 보면은 저작권법 제35조 5회에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은 경우에 저작권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부당하게라고 해서 매우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이제 오늘 이번에 개정하시겠다고 안내서를 말씀하시는데 작년 12월에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서는 AI 학습용 저작물 이용 시에 사전에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서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비표현적 이용이라고 봐서 이 면제를 해주거든요. 이 불문법 국가인 미국에서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만 성문법 국가인 경우에는 대단히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서는 이게 법적 불안정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은 판례로 이것이 정립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판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법적 불확성이 매우 큰 것이 문제인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AI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청년 기업인을 만났는데요. 저작권 때문에 AI 학습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크롤링 기법으로 신문 기사에 댓글 그런 것들을 많이 모아서 학습시키다 보니까 욕설, 비방, 폭언 등 반사회적 표현이 산출물로 나와가지고 회사의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LM, 거대 언어 모델은 수백 개, 수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크롤링 기법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데 이 크롤링의 특성상 불특정하게 수집한 데이터 안에 저작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일일이 이용 목적이나 기간, 대가 등을 협의해서 사전에 승인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 수준의 TDM 면책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일본은 저작권법 제30조의 4에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자신 또는 타인이 향수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다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향수라는 말은 뭐 예술적인 아름다움이나 뭐 감동 따위를 음미하고 즐기는 건데 이게 LLM의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하는데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음미하기 위해서 수집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이용 일반 조항, 추상적 조약도 있지만은 AI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TDM 면책 규정이 필요하고 보완적으로 저작권 거래 플랫폼들이 있어야 되면 꼭 저작권이 문제된다면 거래하는 플랫폼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저작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시스템. 그래서 내가 수집한 데이터에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지 저작권료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 사전에 조정하지. 그런 것이 바탕이 돼야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AI 3대 관계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일본에는 이미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군요. 다른 분들도 한번 의견을 더 내보시고. 네, 어떤 분 의견 뒤쪽에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 맡고 있는 황선철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권리자 의견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먼저 사실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작권도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하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작권은 규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면책을 하는 규정을 만들게 되면 그거야말로 사실 적법한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을 가로막는 규제가 되는 거다라고 사실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형사처벌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공정이용만 있는 미국이랑 한국이랑 법제는 정말로 유사합니다. 미국은 공정이용 조항이 일본은 공정이용 조항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미국과 똑같이 공정이용 조항이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서구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저작권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사적으로 쭉 봐왔을 때 되게 조금 더 소극적으로 이제 책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 있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실예로 들어보자면은 사실 무단으로 10년 넘게 저희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업자가 있었는데 협의를 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면책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지금 현상은 그렇게 기업들에게
불리한 상황은 꼭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용 허락이 어렵다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 허락 신청 자체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용 허락 신청을 해놓고 최소한도 최선의 노력은 다 해보고 그러고 나서 그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대부분 모든 음악 저작물을 관리하고 가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딱 2건 이용 허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2건 모두 되게 빠르게 합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13개 단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른 저작물들도 어떤가 다 봤는데 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한 가지 논의를 했었던 게, 저희 창작자들도 발벗고 나서가지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더 쉽게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게 우리가 같이 오히려 또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대통령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전례 없는 사실 노력과 이런 것들을 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 그 과학 기술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창작자가 희생해야 된다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일 없도록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예를 들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요자 측 입장에서 보면 요거 찍어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수억 개 있는 걸 그냥 쫙 긁어 쓰는 건데, 요거는 저작권 대상이라서 저거 어디 가서 협상하냐. 우리가 쓸 대상이 몇 천만 개인지 몇억 개인지도 모를 판인데 그 어디 가서 일일이 다 물어보고 협상하겠냐, 이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음악 저작물이라고 딱 특정을 하면 이제 음악 저작물이야 되게 이렇게 조직화돼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데, 그것도 막 수없이 무작위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의 극히 일부다라고 하는 경우는 아마 음악 저작물을 쓴다는 생각도 못하고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타겟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협상이 쉬운데, 그게 아닌 경우, 그냥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떤 소리를 수집을 한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음악 저작물도 이제 들어가는데 그 대상으로 전체 소리 종류의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그럴 경우 또 골라서 해야 되나, 이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 한번 해봐주시죠. 네, 사실 저희도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는데, 네. 하나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AI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이슈에서 벗어나기 사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네, LLM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13개 창작자 단체들이 모였을 때 그러면 통합 가격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기업들도 이 이상 내지 않게끔,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만들어보고 데이터 센터도 같이 구축해보자라는 논의까지도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슷한 논의가 인공지능 이슈에 때만 지금 나온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UGC 플랫폼의 가장 대표적인 UGC 플랫폼이 유튜브만 생각하셔도 유튜브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종류의 저작물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유튜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저작권을 잘 처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거든요. 처음에는 똑같은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 시장에서는 이게 다 해결이 되고 지금은 시장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참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네, 다른 분 말씀하시죠. 네, 또 우리 사회자 뒤를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네? 뒤쪽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뒤쪽은 눈이 못 없어서 봐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뒤쪽에 계신 분들께 네, 좋습니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대통령님 말씀하신 부분 이종구 위원장인데요. 먼저 말씀하시죠. 예, 그 이제 데이터 안에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가 어딘가에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경우에 그걸 명확하게 하나하나 걸러내는 게 이제 쉽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개인정보도 비슷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널려 있는 데이터를 크롤링을 해서 이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만드는 상황에서도 인터넷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 개인정보가 어딘가에 간헐적으로 섞여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저희 위원회에서 이미 2년 전부터 그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었고요. 작년 상반기 한 거의 1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서 글로벌 빅텍들 예를 들면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한국의 이제 네이버 같은 회사들 만들어내고 있는 이제 거대 언어 모형들을 어떤 경위를 거쳐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저희가 일일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걸 물샐 틈 없이 완벽하게 걸러내는 거는 기술적으로도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하냐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터를 일단 모은 다음에 전 처리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최선을 다한다. 또 이용자가 이용하는 과정에서 인풋 필터링을 거치고 아웃풋 필터링을 거치고 이렇게 요소의 합리적인 선에서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한 번에 완벽한 물샐 틈 없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합리적인 선에서 노력을 하면 종국적인 결과는 100%는 아니지만 99%일 수도 있고, 하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최선의 결과는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장치를 저희가 마련을 해서 기업 이제 업계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풀어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선을 그어야 될 테고, 그러면은 잘려나가는 억울함도 있을 거고 부당하게 살짝 이익을 보는 쪽도 있긴 할 텐데, 약간의 오류 가능성은 남겨두지만 이게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걸 풀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뒤섞여 있기도 하고, 그럼 어딘가를 자르면 약간 난 손해야 하는 쪽도 있을 거고 약간 이익 보는 쪽도 있을 텐데, 결국은 이제 입법적 결단으로 어느 선인가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약간의 오류 가능성은 남겨두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이해 관계자들이 충분히 사후 조정은 하게. 네, 예를 들면 사전에 다 동의를 안 받으면 그 자체를 제재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적 얘기가 될 것 같고, 일정선을 정하되 이제 사후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부당하게 손해본 쪽,
부당하게 이익을 본 쪽을 조정해 준다. 근데 그게 어느 선으로 해야 되는지 아무도 지금 감을 못 잡는 거죠. 그럼 이제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해결 방안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저 중기부 장관 한성숙입니다. 그 뭐 정확한 해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말씀도 듣고 또 업체들 말씀 들어보면 일본하고 싱가포르는 이미 사실은 이 TDM 면책 조항을 넣은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서 저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들어가긴 좀 어렵지만 계속 오늘 뭐 김세엽 대표도 얘기했고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한번 그 입법 조치를 하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대한 네, 면책 조항을 좀 주고 그리고 연구 과제를 갈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그 단계를 좀 밟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면책 요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규정을 해보자. 아까 사실은 이제 뭐 문화부에서 말씀하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소송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적인 제도적인 기반 없이 이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움직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소기업 AI 활용 확산법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중에 적법한 요건이라고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좀 더 나눠보고 지금 물론 적법한 데이터 요건이라는 게 학습 과정상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한다거나 여러 조치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업계랑 이야기를 해보고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작권협회 이렇게 말씀하신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저는 좀 명쾌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스타트업들이 좀 해보고 싶은 건 넓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를 그런 실험을 해보려면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려면 이제 넓게 보고 한번 그냥 제약 없이 좀 만들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법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건 사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처랑은 관계없지만 전에 데이터를 모아서 검색을 만들고 그 뒤에 했던 한 가지 더 방안은 문화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쪽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인공지능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데이터 품질이 기본적으로 좋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양이 줄어들면 아무리 학습을 시켜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데이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 또 다른 관점으로 좀 별도로 집중 지원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법률가라서 그러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막 아무 제한 없이 다 보고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걸 전제로 한 데이터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글 쓴 거 그거 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보고 인용하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책으로 저작물로 낸 경우 이런 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입법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로그인으로 막아놓은 경우라든지, 뭐, 그리고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들을 한번 정리를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책도 사실 도서관에서 이미 본문 검색으로 좀 풀린 데이터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눠서 좀 구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부 장관이셔서 그러는데 중소기업만 이용하게 하면은 기술 발전에 상당히 크게 제약이 올 것 같은데. 다 풀어주시면 제일 좋지만 지금 현재 이제 너무 많은 논의와 이것 속에 시간이 계속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지금. 근데 사실 그건 제가 보기엔 매우 약간 비현실적일 것 같아요. 이거 입법 하나 하는 거 이거 지금 오늘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아마 막 머리끄댕이 잡고 그런 일이 벌어질 사안 아닌가요?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건데. 네, 실제로 지금 일본의 TDM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2009년에 도입된 겁니다. 그 이후로 18년에 한번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니까 지금 막 서둘러서 상세한 가이드를 막 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좀 저희가 논의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 갖다 쓰면 되지 않느냐가 개별 포스팅은 이렇게 딴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데이터를 아예 들어가서 기계적으로 크롤링해서 가지고 오는 거는 robot.txt라고 해서 그걸 못하게 막아놓습니다. 그건 그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네네. 예를 들면 뭐 블로그도 있을 수 있고 어디 그냥 인터넷 댓글로 쓴 이거 사실은 아무나 많이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보고 많이 이용할수록 즐거운 일 아닌가 그건? 그렇죠. 아까 너무 짧아서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요. TDM 조항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공정용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보충적으로 좀 활용되고 있고 반면에 싱가포르는 아시다시피 AI가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공정용 조항도 있고 TDM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할 거는 뭔가 기업들을 위해서 좀 숨통을 풀어줘야 되는데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 많은 기업들이 원하는 거는 완전 면책이나 돈을 안 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이제 공개된 데이터를 막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게 도대체 누구 건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정상적인 저작권 시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접근하는 건 당연히 누군지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엔 대부분 다 이제 기술적 보호 조치와 이제 권리관리 정보라고 해서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것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데이터도 무수히 많은데 그런 데이터들을 갖다 쓰고자 할 경우에 그 누군지를 식별하거나 또는 그를 개별적으로 다 이용하라고 받는 그런 부담을 줄여주자는 거고요. 이후에 어떤 수익이 나거나 어떤 비용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그거를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하고 또 어떻게 우리 나눠줄 것이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의 위험성을 좀 어떻게든 풀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이익을 나누고 책임을 어떻게 하고 하는 문제는 나중 일이고 그거 따져서 완벽한 상태로 하려 그러면 아마 다 버스 다 지나간 다음 되겠죠. 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LGAI 연구원의 김유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방금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접근 가능한 데이터가 있고 또 비용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TDM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인터넷 데이터에 있어서 좀 학습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또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기업들이 이미 다 긁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접근하지 어려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급 지식 중에서 요즘 가장 트렌디한 데이터가 다양한 자격증이나 국가고시의 시험과 답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터넷화가 잘 돼 있어서 큐넷이나 여러 사이트에 이런 문제들이 다 이미 공개되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무료로 액세스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저작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저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한 136개 기업 업종 단체 협회한테 이걸 다 요청을 했는데 모두가 다 거절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각종 직업협회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나 교육부나 실제 공공의 노력이 들어가서 그 문제가 출시되고 시험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국가고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앞으로 적어도 국내 AI 기업은 이거 AI 학습 데이터의 사용을 허락한다, 이런 조항들을 정부에서 쉽게 넣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최근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고급 전문 지식에 있어서 국내 AI 기업들의 이런 역량이 더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국가고시 시험 문제는 일종의 공공 데이터고 그게 무슨 소유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막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문제가 되죠? 그건 조금 공공 데이터든 그 출처에 표시하고 방법, 적용 방법에 대해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활용 방법에 잠깐만. 그 제한이 있는 걸 풀자는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국민이 세금 내서 만든 공공자산인데 이미 다 공개된 그 시험 문제 답안 여기 맞습니다. 근데 원론적으로는 지금 문체부 가이드라인에서도 원 저작자의 허락을 전부 다 득하는 그 가이드라인은 바꿔야죠. 그러니까 오늘 그런 얘기를 하자지 뭐 그 규정이 있는데라고 할 필요는 없고 그런 거는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규제 샌드박스 위원회를 통해서 공공 저작물 12,000건을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유형별로 사용할 수 있는 12,000건을 먼저 공개하고 추가로 23,000건에 대해서도 또 공개하려고 단계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공개하고, 이게 우리 이제 사실 공공의 문제를 결정하는 데는 상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법도 법이지만 상식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사실은 그 지적을 하면 신속하게 그런 지침을 바꾸든지 뭐 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건 사실 논의할 가치도 없는데 그건. 자, 일단은 이게 너무 한계 주제로 너무 오래 가면 밤새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적당하게 다음 단에 얘기하고, 어차피 오늘 결론 내려는 건 아니고, 한번 쭉 얘기 들어보고, 결국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책임져야 되는 거죠. 권한을 주어졌으니까. 그만큼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다 보니까 데이터 활용 이후에 이제 자연스럽게 공공 데이터 제공 확대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지금 대통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여기에 대한 간략한 의견만 듣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벌써 한 1시간가량 열띤 토론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2차, 3차 전략 계획을 계속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코딧의 정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창업 전에 OECD 본부에서 정책 분석가로 일하면서 이건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35개국 전부 다 공공 데이터 어떻게 활용하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술을 활용해서 여기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하게 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공공 데이터를 아까 말씀하신 이거 공공에서 세금 내고 한 건데 왜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없지?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많이들 열어주시는데 데이터를 실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빈깍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API를 주는데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되게 많이 공개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식별이 가능한 코드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국은 이름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수진 의원님만 2분 계신데 A인지 B인지 이거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되게 많고, 공공 데이터 관련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되게 유명한 셰프를 데려다 놓고 조리기구도 엄청 사놨는데 재료가 없어가지고 요리를 못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해외 전체 시장만 봐도 이게 800조 원이 넘는 시장이 규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시장만 그 정도 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데이터가 사실상 굉장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부처하고도 여러 번 협업하면서 규제 데이터를 이해하고 싶다. 그래서 수문 규제는 뭐지? 그림자 규제는 뭐지? 중복 규제는 뭐지? 이거를 AI로 찾아내기가 사실은 굉장히 쉬운데 데이터가 제대로 열려있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판례 데이터, 하급심 판례 데이터는 이젠 진짜 열 때가 됐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지만 아직도 너무 안 열려있고, 저는 그 열리기만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해서 그냥 1,000원씩 내면서 그냥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 언제까지 이렇게까지 1,000원 내면 제한 없이 다 볼 수 있어요? 1,000원 내면 이제 신청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받아서 이제 스캔해가지고 그걸 이제 올리는데, 이렇게 해서 합의된 것만 이미 열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열려지진 않아 있는 상태고, 미국은 2013년부터 전체 무료 개방하고 법원이 돈이 없나 보죠. 그런 거 좀 수익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한 100억 정도 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다른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에이펙이 한국에서 20년 만에 이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에이펙 21개 이코노미에서도 똑같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이번 에이펙 회의에서 같이 공동으로 한번 이 데이터 공공 데이터만큼은 좀 쉽게 풀 수 있으니까 합의해서 열어주자. 왜냐면 지금 동남아 국가라든지 이런 데도 규제를 알고 싶어서 이제 돈을 내고라도 사겠다고 하는데 규제 데이터가 열려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한국이 먼저 그런 리더십을 가리고 한다면 그리고 같이 사이닝한다면 아마 더 많은 공공 데이터가 풀려서 저희 같은 기업들도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우리부터 먼저 해야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의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긴 시간이 지금 할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짧게 계속 손을 드셨으니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핵심 자원은 양질의 데이터라고 최근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정말 만들다 보면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고민 이 시대에서 그 AI 시대, 생성형 모델의 시대에는 영역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카카오 오픈을 했는데요. 이 서비스는 단톡방이나 방에 그 AI 친구가 상주하면서 그 대화들 나눈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그런 서비스입니다. 근데 한 예를 들면 여권 번호는 뭐야? 나 다음 주에 여행 가니까 이거 잘 기억해놨다가 얘기해줘. 이렇게 하는 걸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 현행법상에서는 이런 고유식별 정보나 개인의 민감 정보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들어올지 이제 알 수가 없고 굉장히 이제 자유롭게 열려 있는 입력이다 보니까 사전에 동의를 받기도 어렵고 그 씬을 넣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요 그 서비스들도 그렇게 동의를 받는 케이스는 없죠. 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요구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인정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건건이 이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비슷한 고민이 있는 여러 번 언급이 됐는데요. 가명정보 제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업에서는 가명정보를 그렇게 열심히 활용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가명정보의 정의가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라는 것이 그 기준을 잡기가 항상 기준을 잡는 게 어려운데요.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많이 활용이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뭉개면 그러니까 가명 처리를 하면 이제 이거는 적법하게 가명 처리가 된 것인가라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걸 가명 처리를 덜 하면 이제 처리가 덜 된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가명 처리를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충분하지 못했어 라고 하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항상 고민하게 가명 정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법상 개인정보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 관리적 해야 되는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호의 진정한 목적은 보호를 위한 보호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해서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활용을 지지해주는 보호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춰서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혁신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을 논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은 공공 데이터 중에는 개인정보 포함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역시 결국 개인의 인권 보호와 경제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양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인데 결국 적정한 선에서 선을 긋고 타협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적정한 선에서 기준을 만들고 그죠? 책임지고 개인정보 상인 같아.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개인정보위원장인데. 잠깐 말씀하세요. 예, 저 카카오 실장님 말씀하신 가명정보 개념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해서 이달 중에 그 발표할 그 금융 영역에서 쓰이는 비조치 의견서 유사한 개념을 개인정보 영역에도 들여와서 예를 들면 이게 이만큼 가명 처리를 했으면 그래 특히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그런 판단을 잘 못해서 불안해할 경우에 아예 저희가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이 정도 하셨으면 됩니다. 나중에 책임 추궁 안 하겠습니다라는 거를 아예 명문화하고 서류를 발급을 해주는 이제 그런 절차를 하나 마련하려고 합니다.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간이 오래 걸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스톱 창구를 만들어서 저희가 통계 조사를 했더니 가명 정보를 결합하는데 평균 300일이 넘게 걸리는데 그걸 저희가 원스톱 창구를 만들어서 될 수 있도록 그 중간에 몇몇 단계에서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요소가 있는데 그걸 줄이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창구 만드는 그런 작업 포함해서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뭐 말인가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예를 들면 가명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실명으로 되어 있는 거를 남들이 누군지 인식할 수 없는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거. 예를 들면 땡땡씨 아니면 A씨, 갑돌이 이렇게 바꾸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람 이름을 뭐 다른 소설에 나오는 인물로 이름 바꾸듯이. 어쨌든 이것도 세워라 내워라 하면 하나님만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질 건 우리가 정부가 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저작물 잠깐 그러시 말씀하시죠. 공공저작물이 공공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안보나 이런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다 개방하는 걸 원칙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있는 데이터 중에는 공공저작물이라고 해서 국가 세금이 들어갔다고 해서 정부가 다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저작권만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공동으로 저작권을 갖고 있는 분들과 빨리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빨리 풀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공공저작물들은 정부가 그냥 다 저작권을 소유해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로봇 분야 규제 혁신을 논의를 해볼 텐데요. 토론에 앞서서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안전학회 회장이신 하성룡 교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중부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 하성룡 교수입니다. 발표 순서는 왜 지금 자율주행 모빌리티인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규제, 실증 특례, 로봇 분야 혁신에 이르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 규모는 230조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연 35%의 좀 초고속 성장률을 통해서 2032년이면 한 3,400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교통안전혁명인데요. 교통사고 사망자가 24년 기준에서 2,521명, 부상자가 27여만 명입니다. 한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유서 없이 돌아가신 분이 이처럼 많습니다. 또 사회적 비용도 한 54조 원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휴먼 에러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레벨 4가 상용화되면 교통사고가 85% 수준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국민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다음은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인데요. 피지컬 AI 기반의 E2E라든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시스템의 신뢰성의 향상으로 또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 따라서 자동차 소유에서 서비스 플랫폼으로 시장 성장을 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 120여간의 자동차 그 산업이 단 10년 만에 이런 기술 패러다임이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를 좀 보시면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를 비교한 데이터인데요. 실증 차량 수와 운행 지역 등을 경제 규모에 비교해 보더라도 많은 격차가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모자이크 의무로 데이터가 활용 불가일 정도입니다. 이에 따른 정보보호 규제입니다. 문제점을 좀 살펴보면 현행법상 비식별 처리 의무로 기업의 측면에서 비용과 시간이 좀 부담되고 있고요. AI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규제의 샌드박스를 좀 마련했으나 부가 조건이 좀 엄격하고 실증 특례가 좀 복잡해서 실효성에 그 의문점이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 등 외국계 기업이 수집하는 영상 정보는 규제되고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이 부존재합니다. 그래서 비식별화 없이 기술 개발 목적으로 활용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 제안으로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보행자의 얼굴, 시설, 분석에 따른 행동 패턴이 예측되도록 이러한 인지 판단 고도화를 위한 원본 영상 정보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음은 기업이 수용 가능한 대안 마련입니다. 즉 기업과 인증기관, 정부 부처 간의 그런 효율적인 개발 및 인증 수용이 가능하도록 신기술 특례 방안을 수립하고 자율주행 사용화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좀 허용하자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특히 UNEC나 전 세계적으로 국제안전기준 조화가 매우 중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4나 레벨 5에 대응 가능한 국제기준 조화가 시급합니다. 다음은 실증 특례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를 보면 중국과 비교하기조차도 좀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132대가 47개 시범 운행 지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토노머스 경우에는 69만 킬로미터입니다. 노선 중심이 소규모 실증과 또 교통 약자 보호구역 내에서는 수동 운전만 허용됨에 따라서 자율주행 모드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범지구 시정 절차에 따른 또 시간 소요라든가 또 자유로운 실증 한계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개선 의견으로는 미국, 중국과 같이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 기반, 즉 광역 지자체 단위의 강력한 행정 재정 지원과 함께 관련된 전문 인력 배치 등이 갈등 관리 능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 자율주행 허용과 일부 구간의 원격 주행이 좀 허용이 좀 가능하다 할 수 있도록 좀 의견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 지역에서 소규모로 좀 별도로 운영하지 말고 공정한 평가 심사를 통해서 국내 기업 지원 중심의 R&D와 재정 사업을 동시에 지원해서 한 2, 3개 광역지자체 지역 모델에 100대에서 200대 이상의 대규모 자율차를 운행하는 방안과 함께 시범지구 내에 출연연이나 대학 등과 연계한 피지컬 AI와 물리계 전문 지식이 결합된 인재 확보 육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해 봅니다. 다음은 로봇 분야입니다. 기존 기술 산업에 맞춘 좀 산업 기준이나 규제로 주차 로봇의 경우에는요. 준주거 지역 내 소형주택 또는 주택 외 시설에만 허용됨으로써 상용화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 기반의 산업 기준으로 건설 로봇의 경우 현행 법률상 건축물 유관 점검 원칙과 로봇 수집 데이터 법적 효력 및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기준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차 로봇의 경우 관리인 상주 의무 등으로 인력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발생해서 기업의 사업화에 제약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산업 발전에 맞춘 기준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요. 주차 로봇의 동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만든 영상이에요, 진짜예요? 예, 만든 영상이고 실제 싱가포르나 해외에 수출이 돼서 호텔 등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 로봇이 되겠습니다. 진짜 쓰고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저 가짜 영상이 아니고 진짜 영상이고요. 실제나 그런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 국내의 그런 기준이 실제 유용하지 못하게 해외에서 오히려 더 실증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예, 국내에서는 좀 실증 단계인데. 예, 뭐 관리 상주 의무라든가 사람 기준으로 되어 있다. 근데 왜 살짝 하다 말아요, 저거? 좀 빠르게 했습니다. 좀 빠르게 시간을 좀 조절하려고. 그랬어요?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곧 현장의 의견을 들어본 이후에 또 답변을 듣고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계획된 것보다는 너무나 많이 흘렀기 때문에 발제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있다면 과감하게 정부와 대통령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추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네, 제가 의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비식별 처리 의무, 그러니까 길에 가면서 영상으로 쭉 찍었는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인식하고 학습을 할 때 아예 얼굴 다 지우고 써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개인정보위원장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그거 찍어가지고 동네방네 돌리면 혹시 모르겠는데 예. 학습에 쓰는 건데 예. 그 자체를 지금 막아놓은 거잖아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원본을 쓰는 방식이 있고 가명 정보, 아까 이제 좀 일반 국민들이 익숙하시지 않을 아니, 아까 가명 정보 영상 개념이 얘기니까. 있는데요. 예, 원본 정보를 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서 실증 특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는 예.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매우 엄격하게 비식별 처리해라 하는 네.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면 이게 진짜로 개인에게 어떤 법익 침해나 인권 침해 위험이 있나요? 우리도 지나가다 눈으로 보고 다 사람들의 행동을 다 기억에 넣어서 판단 재료로 삼잖아요. 네. 그 사람이 생긴 게 이렇게 생겼지, 눈을 좌우로 돌리던데, 네. 이런 걸 기억하면서 판단하자는 거죠. 그걸 예. 인공지능이 이제 그걸 보고 인식해서 판단 자료를 습득하는 건데, 거기까지 진짜 얼굴을 보고 학습을 하든지 얼굴을 가리고 학습하든지 뭔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사람 이미지랑 그 사람의 어떤 인적사항이 연결되는 지점으로 가면 안 되고 그 사람 이미지 자체를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다 가려라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그걸 이제 저희가 가리라고 한 적이 없는데 현장에서 그냥 솔루션이 블러 처리하는 걸로 이제 솔루션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어쨌든 못 쓴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지금 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안 특례를 담은 법안 개정안 지금 개정안을 낼 필요. 이게 만약에 허용되는 거라면 개정안을 낼 필요가 없죠. 그냥 쓰면 되지. 말씀대로라면. 네. 현장에서 실제 느낀 게 있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캐터랩의 하주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먼저 귀중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본에 가까운 데이터일수록 성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점에서 보면 개인 영상 정보의 원본 이용에 따라서 프라이버시 리스크가 증가되는 것 역시 분명하기 때문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인 최소 수집의 원칙에서 멀어지고 또 핵심적인 정보 주체의 권리인 동의권과 삭제 요구권 등의 행사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부담은 모두 정보 주체인 국민이 지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는 신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과정의 문제로 개인정보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가 있어서 신뢰 회복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면 정보 등 더 많은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 만큼 해킹과 같은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등 다른 영역에서는 오히려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임직원들이 고객들의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관리 소홀로 고객의 GPS 데이터가 노출되는 사례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프라이버시와 혁신 사이 새로운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저는 글로벌 플러스 원이라고 이름 붙인 마인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수능 얘기를 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전교 6등 학생이 전교 3등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3, 4, 5등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과소규제 역시 과대 규제만큼이나 위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진국 규제 환경과 발맞추되 한 발짝 더 혁신 친화적인 제도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원본 개인정보 이용 필요성은 더 커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로봇을 시작으로 제조, 의료 등 개별 사안별로 기업의 수요와 국민 권리 보호 사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빠르고 더 유연하며 더 전문적인 특례 허용이 가능한 방식의 제도와 조직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장독과 구더기 얘기를 자꾸 하는 편인데, 예를 들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악용 가능성을 막을 수 있으면 그 제도가 필요하면 써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는 예를 들면 도로의 실제 영상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는 자체가 대부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인공지능이 얼굴 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남의 얼굴 다 보고 거리를 다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유출이 된다든지 또는 누군가가 그걸 빼가지고 무슨 이 사람이 이 시점에 여기 있었네 뭐 이런 것들을 악용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 악용을 막을 연구를 해야지. 그 악용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원본을 가지고 학습하지 마라고 하는 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문제의식 정확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걸 법제화하려고 하는 그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예를 들면 테슬라나 이런 회사에서 지난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사례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테슬라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도 제3자한테 보낼 때는 익명 처리해서 보낸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 몇 년 전에는 회사 개발자가 이용자들 모르게 이용자의 굉장히 개인적인 상황의 그 영상을 보면서 개발자들끼리 그 돌려보고 이러다가 스캔들이 나고 이런 식의 상황들이 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만나고 있더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스캔들이 몇 차례 있었고 그 후에 이제 미국에서도 뭐 법제도도 만들어지고 회사 차원의 정책도 만들어지고 이런 그 경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악용을 못하게 해야지.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본 영상 아예 보고 학습하지 못하게 해라. 아예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장독을 싹 없애버리고 우리 사 먹자.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대통령님 갖고 계신 그런 문제의식과 똑같은 문제의식을 담고 저희가 제도를 만들고 이제 그걸 아예 법으로 만들고 빨리 하면 해결되겠네요. 네. 이거는. 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기업 입장 한 번만 좀 더 들어보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제 내용에 살짝 언급된 적이 있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제 자율주행 실정 누적거리를 보유하고 있고 실제 가장 많은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국내 자율주행 개발업체 오토노머스 ATG 대표 한정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기술을 하다 보니까 회사 이름도 조금 어렵긴 한데요. 네. 아까 그 말씀하신 AI 그 학습 관련해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하고냐면 실제 도로에서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AI 학습을 위해서 회사 내에서 이제 개발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다가 개발이 끝나면 사실 이 데이터는 좀 폐기를 한다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사실 뭐 비식별화를 해서 한다라든지 그렇게 해왔지만은 갈수록 운행되는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리고 자율주행에도 AI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갈수록 더 많은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기존 방법으로는 어렵고 이제 이렇게 원본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기업이 유출된 그 데이터 기업이 책임을 지는 식으로 뭐 해서 문제를 한다고 한다면 아주 과징적으로 아주 고액으로 때린다든지 철저히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빠르게 기업에게 책임을 넘기고 기업이 대신 그만큼 빠르게 기술 개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라면은 이 문제는 오히려 좀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또 발언 뒤에 얻은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뭐 편하게 좀 말씀을 드려도 된다 해가지고 사실 국내에서 자율주행차를 가장 많이 이제 크게 개발하다 보니까 현재 요즘에 뭐 미국, 중국 아까 발전 내용이 있었지만은 미국, 중국에서 뭐 자율주행이 굉장히 빨리 치고 달리고 있고 국내는 이런 규제 때문에 뭐 많이 좀 느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기업가 입장에서 이거는 사실 규제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핑계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율주행 기업이 미국, 중국에 뒤처지는 건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저는 오늘 이렇게 규제와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율주행에 한해서만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규제를 풀 때가 아니라 예산을 풀 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지금 미국의 웨이모라고 하는 자율주행 글로벌 1등 기업이 사용하는 예산이 1년에 5조 원입니다. 기업 하나가 사용하는 돈이 이제 5조 원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보다는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 위주로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기술 개발 따라감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AI를 많이 안 썼기 때문에 기업에 가진 역량이나 뭐 일당백 이런 식으로 해서 따라왔었지만은 갈수록 이제 AI 기반으로 기술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 이렇게 뭐 GPU를 구축해 주시겠다, 뭐 R&D 자금을 많이 주시겠다 하는데 일단 조금층이 있다면은 정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이 GPU를 LLM 학습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은 저희 같은 자율주행 기업이나 로봇 업체에도 좀 이렇게
특별하게 배정을 해줘서 할당을 해주시는 형태로 아니면 이런 거를 별도의 어떤 단체에서 구축해서 전용으로 쓸 수 있게 해준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미국이나 중국처럼 거대 자본을 기업에 운통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저희도 어느 정도 뭐 미국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양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개발한 이 기술에 맞춰서 빨리 양산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주신다거나 뭐 보조금을 만들어 주신다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 중에 현재 있는 기술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무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주신다거나 하면서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고 수익이 나는 구조로 그림이 그려진다면 사실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희도 이런 자금에 대한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고 그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뉴빌리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실외 이동 로봇을 상용화하고 있고 또 최초로 상용화를 한 회사입니다. 저희는 2017년에 대학생 3명이서 창업을 했는데 사실 대학생 3명이서 처음 규제를 이렇게 맞닥뜨려 보니까 저렇게 규제가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규제가 심지어는 하나가 아니라 다 붙여 규제 4-5개씩 이렇게 얽혀 있었는데요. 오늘 물론 저희 그 회의의 주제가 규제를 합리화하는 부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7년이 조금 넘었는데 작년이 돼서야 이런 규제들이 모두 해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로봇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로봇을 법적으로 사람으로 볼 것이냐 혹은 뭐 차마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문제였는데 저희가 원래는 차였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한 대를 밖으로 내보내는데 운전면허증을 보유하신 분이 옆에서 로봇을 운전하게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봇을 20대를 상용화하려면 운전면허증 소유자 20명을 채용해가지고 옆에서 운전을 시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길거리의 요구르트 아줌마들은 더 큰 거를 가지고 길을 이렇게 막 가시는데 소형 로봇인데 운전자를 20명, 30명씩 고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하면서 규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규제에 대한 부분보다도 규제 해소 이후가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요즘 느끼고 있어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사람으로 인정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로봇에 대한 안전 인증 제도라고 하는 것이 신설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전 인증 제도가 한 14가지, 15가지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그 테스트를 통과한 로봇만이 사람에 준하는 법적 주체를 인정해 줍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저희가 로봇을 판매하다 보면 저희 로봇을 제조하면서 있어서 예를 들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같은 부품을 공급하던 회사가 없어집니다. 갑자기 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바꿔 껴서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 로봇을 인증해주는 기관에서는 헤드라이트 납품업체가 바뀌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인증받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 고객들은 이거 다 인증된 거 아니었냐? 또 인증을 왜 받아야 되냐? 하고 저희가 2달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200만 원, 300만 원 내서 다시 인증 받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이 들고 아까 앞서 영상에서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1년 사이에 엄청 빨리 발전한 부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도 로봇을 만들고 나서 이 안전인증 제도가 신설되고 나서 어떤 인증 절차가 추가되었냐면 로봇의 빨간색 비상정지 버튼을 꼭 탑재를 하라는 겁니다. 로봇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안전인증 제도에 맞추기 위해서요. 근데 한국이나 중국, 미국의 업체들은 중국이나 미국의 업체들은 로봇을 어떻게 빨리 개발해서 내놔서 그게 일단은 상용화되고 문제가 생기면 인증 제도가 생기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증 제도가 먼저 가고 나서 그걸 로봇 회사들이 맞춰야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로봇을 다 만들어놨는데 인증 제도가 저렇게 바뀌어 있으면 또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 로봇을 빨리 상용화해서 피지컬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고 이런 데이터를 로봇을 빨리 뿌려서 테슬라처럼 데이터를 빨리 모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로봇 하드웨어 변경하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데이터는 그 다음 수집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 인증 제도가 되고 나서 이제 저희가 공원이나 지자체에 가서 이제 통행 허가를 받았으니 저희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안전 인증 제도가 뭔데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의도 동쪽에 서쪽에 여의도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한강공원이 있잖아요. 근데 운영 주체가 다 다릅니다. 여의도 공원은 여의도 공원에서 하고요. 한강공원은 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다. 한강수도사업본부. 그러면 저희가 로봇 하나를 통행하는데 그 인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증에 대한 해석 기준이라든가 어떤 인증을 인정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다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규제는 해소가 됐지만 막상 가보니까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규제가 합리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가 풀리고 나서 보니까 또 다른 인증이 되더라라는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행정 편의주의, 행정 칸막이 뭐 이런 거의 일종이군요. 네.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발제해 주신 내용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토론을 이어다 보니 그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또 로봇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또 하나의 현장에서의 좀 궁금증과 또 의견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질문을 받아봤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을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이드플럭스 김원재 PM입니다. 저희 라이드플럭스는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주행이 가능한 무인 허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승인받아
이곳 서울 상암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내 대규모 자율주행 실증 범위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성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상용화에 성공하여 주요 도시에서 1000대 이상의 무인 로봇택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100대 이상의 대규모의 자율주행 실증을 수년간 수행을 하면서 충분히 안정성을 검증하고 데이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서울뿐만 아니라 세종 그리고 부산, 제주 등 다양한 도시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대규모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유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지정이 필요한데 이런 지구 지정에는 허가 절차에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실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간소화하거나 현재 특정 노선 중심으로 지구 지정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여 도시 단위로 확대하는 데 용이한 방안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입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도로 어디서든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장애인 보호구역과 같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수동운전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약사항 때문에 저희가 무인 자율주행 실증 노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실증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국민이 노약자,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모두 자율주행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된 차량에 한해서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어떤 제도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에 나오는 차의 조수석에 보조 요원이 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비상용으로 타고 있는 거 맞죠? 이거 우리 그 실무 단위에서 지금 검토한 걸로는 지금 대도시의 한 블럭, 한 뭐 특정 도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 지방 소도시의 전부를 개방하거나 이런 게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나요? 네, 국토부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계속 논의가 되는 것들이 그건 그간의 노선 단위로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쌓을 수도 없고 인위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좀 그걸 범위를 넓혀야만이 영어로 말하면 엣지 케이스라고 해서 비상 상황 이런 걸 이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굉장히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이거 끝나고 나서 한 10월 정도부터 이제 저희가 국토부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자율주행을 끌어갈 것인지 뭐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발표를 하고요. 바로 공모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자체 단위로 저희를 일단은 뭐 30만에서 50만 정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대도시 더 큰 도시에서 또 공모에 지원을 하겠다 하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수용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 정부 차원에서 뭐 예를 들면 최소 한 100대 정도는 투입을 하는데 그 100대를 투입을 하는 것이 차량과 거기다가 개조 비용, 그다음에 보험, 관제 뭐 이런 것까지 정부 차원에서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사 같은 데에서는 향후에 이제 관제까지도 한번 그걸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이제 처음으로 해보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라든지 기존의 그 운송 사업자의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지자체에서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 계속 조율을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뭐 그거는 저희가 자율주행 업체하고 또 시민단체 이런 부분들하고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말씀드린 김에 여기서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관리법상에 교통약자 부분에 이제 스쿨존 같은 데에서는 자율주행으로 가다가도 거기서는 이제 수동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적인 상황이 예전에 뭐 민식이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느 정도 규제를 했는데요. 사실상 또 자율주행 업계 입장에서는 그런 규제를 좀 풀어야 될 필요도 있다.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주에 국토부 주관으로 우리 자율주행 업체, 그다음에 시민단체, 지자체하고 같이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수용성 있게 수용할 건지 그거를 저희들도 노력하면서 이제 계속 이걸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서울 수도권에 그 복잡한데 이런 데보다는 우리가 국토 균형 발전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저 지방 소도시라 통째로 중간 도시 정도, 중규모 정도의 지방 도시 한 개를 통째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규제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해 주든지 이렇게 해주면 지방 도시들이 요새 경제적 기회를 찾는 것도 중요하니까. 근데 이 관련 업체들은 만약에 저기 지방에다 하면 갈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율주행 그 스타트업을 하나 하고 있는 현영진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버스 위주로 많이 자율주행 버스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님 말씀 주셨던 이제 지방에 제가 실제 강릉 벽지 시골에 지금 버스 한 대를 자율주행 운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안동 쪽에서도 이제 좀 한번 거기 이제 신도시긴 하지만 제가 이제 좀 느꼈던 건 뭐냐면 저희도 이제 서울시에 자율주행 버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어디서 하나 사실은 그 내 차 자율차 주변의 교통환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이나 중국은 많은 데이터와 기술로 앞서가고는 있는 건 맞지만 로보택시 이것도 해야 되지만은 실제 그 시골에 벽지에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루에 2번 정도 이렇게 운행을 읍내에 나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상당히 좀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 저희한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시골 단위나 그 지방 소멸에 좀 그런 부분 연계해서 좀 한다면 지금 방금 이제 저희 에이투 대표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걸도 5조 까먹고 있거든요, 현재요. 그럼 지금 당장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수익성이 나오려면. 그럴 동안에 좀 이렇게 그 도움을 주시고 또 제가 이제 서울시에 이제 버스를 해보니까 지금 대부분 버스가 중공영 서비스로 가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만 더 이게 지원급, 뭐 기술발전 지원금의 형태나 이렇게 조금 더 해준다면 이제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네요. 결국 결단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율주행과 로봇 분야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봤고요. 사회자도 대통령님께 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계획된 시간이 4시 30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그 한 분야 경제 혁신을 위해서 기업 성장 촉진하고 또 경제 형벌도 합리화하는 방안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실 수도 있는지를 먼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정해진 시간에 가급적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 경제 혁신을 위한 기업 성장 촉진 및 경제 형벌 합리화 를 논의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 그동안에 진짜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지금 바틀렉에 걸린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저희들이 CDMA 만들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가고 반도체하고 얼마나 혁신적이었습니까? 오른쪽에 표 보시면은 OECD에서 2023년도에 지금 이제 설문조사한 건데요. 한국 한번 보십시오. OECD 평균보다도 한참 떨어지는 이런 혁신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저 표처럼 이 잠재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는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다음 쪽 한번 보시죠.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오른쪽 표 보시면은 중소기업을 잇는 게 지원이 많아요. 세제 지원도 많고 그리고 또 중기적합업종 그래가지고 막아줍니다. 금융 지원도 많죠. 또 조달도 또 쉽죠. R&D 지원도 많죠. 이러다 보니까 왼쪽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중견기업으로 진출하는 게 2020년, 21년 거의 160개에서 지금은 뚝 떨어졌어요.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경쟁력이 커지는데 그리고 노란선이 중견으로 갔다가 중소로 회귀하는 겁니다. 이게 안 가겠다. 난 오히려 따뜻한 이 중소로 가겠다 하는 이런 한국 경제로서는 더 이상 안 된다. 다음 쪽입니다. 또 중견기업들이 보면은 대기업으로 가는 게 꿈이 아니겠습니까? 기업을 키우는데. 근데 왼쪽 표에 보시면은 규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대기업으로 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을 갔다가 나 대기업 안 할래. 나 중견으로 다시 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쪼개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저희들이 기업 규모를 자산 규모로 하다 보니까 기준을 설정해놓고 안 바꿔주니까 계속 이게 규제를 받는 기업 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또 다시 나는 다시 중견으로 돌아갈래 하는 이런 현상으로도 보니까 이 한국의 혁신 역량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쪽입니다. 또 이 경제 형벌이 너무 과도합니다. 축산 차량에 GPS가 고장나서 운행하는데 이거 나중에 발각되면 이게 진역을 처합니다. 네. 한번 보세요. 이거 무서워서 GPS 달고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경미한 차량 투닝을 승인하지 않고 했던 또 진역행위입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 경제 형벌이 굉장히 과다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은 진역 가야 되는 이런 아주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기업 혁신 역량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 성장하는 데 대해서는 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좀 거기에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 또 그리고 중소기업의 재정 금융 지원을 얼마간 할 거냐, 이걸 그냥 계속 10년, 100년씩 할 거냐, 이런 식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좀 제한하고, 그 다음에 횟수도 좀 제한해달라, 이런 식 하고, 그 역량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해주고, 새로 진입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해달라, 이런 식 시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지원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줄여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성장하지 않고 정체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 일정한 지원해주는 기간을 어떻게나 합리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지 않고 자꾸 쪼개기 이런 하니까 그 공시기업 집단, 대기업 집단의 자산 기준으로 하는데 이거 GDP의 뭐 몇 프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너무 기업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대기업이라도 규칙을 잘 준수하고 이런 경우에는 공정위 심사를 거쳐가지고 아예 대기업 집단 지정을 안 함으로 인해서 과도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또 다른 법에서도 이 대기업 공시 집단이라든지 상호 출작 제한 기업에 대한 이 준용하는 게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재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감시를 강화하고 사전적인 규제보다는 사후적인 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 경제 형벌에 대해서도 기업가 정신이나 또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형사처벌 위주의 현재 그 제재를 혁신하고 금전적 책임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중에 배임죄 등 1차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발표하고 또 준비가 되는 대로 연말까지도 계속 후속 작업을 하고 1년 내에 정부처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적어도 정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1차로 보니까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선의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고 형벌은 완화하고 금전적 책임은 강화하고 그리고 단순 신고, 보고, 누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시정 명령 등 행정 계도를 해서 선 조치를 하게 되면 정부가 오케이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형사 형벌 처벌하는 이런 쪽으로 좀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지시하셔가지고 형벌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과다한 형벌 규정이라든지 또는 최후 보충적이어야 할 형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하고 과태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 감사 부담에 소극적으로 기업들 도와주는데 좀 소극적이라 하는 그 복지부동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면책 추정 범위를 확대하고 또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서 이런 적극 행정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이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에서는 성장하는 기업의 이 애국자인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기업 규모별에 따른 이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형벌의 과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그냥 부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정말 이렇게만 되면 훨씬 더 좋아지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한 분 정도만 좀 덧붙여서 말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배달 순찰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는 모빈의 최혜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처럼 사실 오늘 발제했던 내용대로 잘 진행이 되면 정말 문제없이 잘 흘러갈 것이다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규제랑 방금 저희 말씀 주신 내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규제 개선 관련해서 굉장히 의지가 좋은 걸로 보여지는데 사와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공무원 한 분이 부정적이면 그 규제 자체가 이제 통과가 안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징벌보다는 독려 형태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사람 바이 사람이라 그래가지고요. 사람 바이 사람? 네, 사람마다 어떤 딱딱한 분을 만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규제는 영원히 못 풀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들이 좀 끝단까지 현업을 하는 공무원분들까지 전달이 돼서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딥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로봇 분야, AI 분야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국내 스타트업은 엑시트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IPO나 M&A가 유일한 대안인데 사실 딥테크 기업일수록 매출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들이 필요한데 IPO도 기술통계 상장을 위해서는 최소 매출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고 이건 허울뿐인 좀 규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공시 기준을 간화해서 적자라도 비전이 있는 기업들은 상장을 통해서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를 하고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편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잘 흘러가더라도 결국에 우리 산업에 씨앗인 스타트업들 특히 혁신에서 굉장히 빠른 혁신을 일어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뉴빌리티 이상민 대표께서도 대기업에서 하기 전에 먼저 배달 로봇을 국내에서 최초로 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스타트업들이 몸집이 가보여서 혁신을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운 점은 엑시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투자가 안 된다. 자금 조달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조금 더 저희 씨앗들이 잘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엑시트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공감하고 있어서 이번에 사실 우리가 150조 펀드를 만들면 기업 엑시트가 좀 쉽게 하는 부분도 많이 고려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총리께서 무지하게 심각한 얘기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중소기업들 지원을 지금은 규모에 따라서 횟수고 기간이고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받고 있다. 이런 걸 바꿔가지고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겠다 그거잖아요. 이거 난리 날 얘기인데 반론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한이 그렇게 왔다 이렇게. 아니, 훌륭한 제안 같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님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래? 네, 아니 일정 규모 이하는 세금이 적은 거는 그거 무제한 아니에요? 세금은 그렇고요. 그렇죠, 예. 네, 이제 자금 지원 부분, 정책 자금 지원 부분은 10년 이상 그으로 좀 제한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기간이 적정한가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새 스타트업 이야기 듣고 중소기업 얘기 들으면서 든 생각은 디테크 기업은 또 10년까지 봐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기간과 이런 선정에 대한 부분, 15년 업력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어디가 정말 이게 좀비 기업이라고 네. 정의해야 될 건가, 이건 한번 상의를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부하고 기재부하고 또 의견이 부딪힐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여기 재정 금융 지원의 반복적 수급을 축소하고 새로운 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늘리고 성장해도 지원을 할 건 계속한다. 아주 훌륭한 제안인데 여기 꽤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가는 데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현실화하자, 일정한 기준을. 맞는 말씀 같은데 마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TF 단장이 오늘 자료를 해주셨는데, 아까부터 발언 기회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것 같아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 권칠승입니다. 오늘 규제 합리화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민사책임 합리화는 빼고 경제형벌 합리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배임제 관련이고, 두 번째는 주로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민생형벌, 경제형벌 관련입니다. 아까 부총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배임제 관련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배임제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 요건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동시에 신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의 도전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 제기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배임제 폐지입니다. 두 번째는 판례에 따른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배임제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배임제를 대체할 별도의 조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 TF에서는 정부 내 경제형벌 TF와 협업 중에 있고,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최근 5년간 선고된 3,300여 건의 배임제 판결 유형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실제 여러 차례 현장 소통 결과 경제계 일각에서는 배임제 폐지가 임원들의 일탈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판례 분석이 끝나는데도 최대한 빨리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형벌 합리화 관련은 부총리께서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실제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경미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 했음에도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기소유예로 실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행정처분 같은 실질적인 이런 제재 조치가 그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들에게는 훨씬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와 협의할 생각입니다. 저번에 정부 TF하고 간담회 할 때 정부에서 한꺼번에 많은 법안을 싹 정리해서 하자 해서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추가로 되는 대로 정리되는 대로 그때 맞춰서 정기국회 내에 여러 가지 실제로 좀 통과시키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오늘 부총리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아까 저 의료 데이터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의료 데이터? 예. 네. 제가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 평상시에 좀 생각한 게 있는데요. 지금 돌아가신 분들의 의료 데이터가 살아 계신 분들의 의료 데이터를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료 측면에서 보면은 완결적인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몇 가지 좀 푸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IRB, 그러니까 생명윤리위원회가 병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병원이 이기주의가 지금 서서히 작동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내놓는 것 자체가 이제 이게 병원 입장에서는 돈을 내놓는 것처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RB를 이제 국가 단위로 좀 승격을 시켜서 거기에서 통과된 것들은 이제 학술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도록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이게 병원별로 되고 있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좀 뭐 면책을 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국가 단위로 끌어올려서 의료 데이터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거 아주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여튼 경제형벌 조항은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아무거나 뭐 잘못하기만 하면 다 형벌, 뭐 징역형 이렇게 해놓은 나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 기업인들이나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거는 배임죄, 뭐 투강 배임죄. 그 시장도 너 돈 5천억밖에 못 벌었으니까 7천억 벌 수 있었는데 왜 안 벌었냐, 배임죄. 예? 그리고 공무원들은 뭘 잘못하기만 하면 또 직권남용이래. 예? 징계에 대한 사안을 전부 처벌하고 말이에요. 형사처벌 맞는 국가가 됐는데, 하여튼 기업인들도 형사처벌 때문에 이게 망설여지는 그런 일은 없게
돈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지, 그죠? 제재로는 그게 제일 세지 않습니까?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말씀 마저 하고 이제 정리 좀 이제 한번 말씀 듣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님 뒤에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래 뒤가 안 보이죠. 사회자 뒤에 눈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드릴 테니까 대신 좀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셨습니다. 뒤에 눈이 없어서 주로 앞으로 들어봐. 알겠습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저는 오늘은 예정자고요. 제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임명장 드렸는데 아직 아니에요? 예, 오전에 저희 대통령과도 같이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께서 이제 추진하고 계신 경제 형벌 합리화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 경제 형벌 합리화를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경제 형벌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근데 그 도입한 취지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 작동하기 위해 그것이 이제 목적했던 법 위반 행위를 얼마나 제재할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가, 우리 규제가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서 무엇이 합리화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형벌을 완화하면 당연히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보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자꾸 이제 공시대상 기업 집단 관련 공정위 규제가 언급되어서 그 부분을 간단히 언급드리면요. 공정위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시장 질서, 혁신적 시장 질서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공정위 규제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이 공정위 규제는 두 가지를 규제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익 편취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을 우리가 완화해 줄 때 공정위 규제의 이런 기본적인 공시 의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사익 편취를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익 편취를 허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합리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가 발전할수록 기업 경영의 투명성, 지배 구조의 투명성은 강화되는 것이 이것이 합리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기재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절벽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 대상 기업 집단 관련 규정을 원용하는 타 법률 혹은 타 부처 규제를 어떻게 개성하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규제 절벽의 문제를 해소하느냐. 만약에 워낙 이 원용되는 법률이 너무 많아서 이 모든 법률을 하나하나 바꾸기가 불편하다. 그렇다면 그래서 공정위의 공시대상 기업 집단 규정을 GDP 대비로 완화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이 법이 요구하는 이 두 가지 규제의 목적,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는 선진화, 시장 경제의 선진화, 그리고 사익 편취를 막는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익 편취 규제를 공시 대상 밖으로 확대하는 그러한 법률 개정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네, 정책실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뒤쪽에. 네. 예, 잔뜩 써왔는데 다 지우고 두 개만 남았습니다.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배임죄의 경우에는 그 자체 불확실성은 당연히 다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형벌 규정이 연동되어 있는 각종 행정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게 파괴력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배임죄 문제가 되면 상장 폐지 들어갑니다. 다른 형벌의 경우에도 연동되어 있는 행정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살펴봐야 유의미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11년 동안 자본시장 쪽 제재 업무를 공적기구에서 담당을 했는데요. 밖에 변호사로서 활동도 했지만 회계 처리로 인한 상장법인의 형사처벌 불확실성이 확실히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기준이 규정 중심에서 기업의 판단을 존중하는 원칙 중심으로 14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근데 기준의 명확성이나 범죄의 수단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체 회계 기준 전부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형벌 조항은 지금 40년째 그대로입니다. 알맹이가 바뀌었는데 껍데기는 그대로입니다. 알맹이가 바뀌었으면 껍데기를 어떻게 조절해 줄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장법인 전체가 다 적용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자본시장 활성화도 또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은 당연히 엄중히 처벌해야겠지만 애매한 상황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반란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요. 시간 때문에 그럼 짧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KDI 김민호 연구위원입니다. 기업 성장 없이 경제 성장도 없습니다. 기업 활동 조사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규모 있는 기업들 10개 중에 4개가 오히려 역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계속 늘어서 1,700개 사업으로 지금 35조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경제부총님의 말을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정부가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스톱 플랫폼입니다.
복잡한 사업이 과감히 단순화돼서 기업이 정책에 지금 맞추는 상황인데요. 정책이 기업에 맞춰서 정말 신속하게 정보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확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스케일업 알미 정책입니다. 현재 수출 지원 기관이 17개고 전 세계 비즈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알미로 네트워크가 되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어디 나라에 가고 싶은데라는 그런 희망만 있으면 바로 연결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반대로 양방향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잘합니다. 외국에서 뭔가 우리나라 기업하고 뭔가를 해보고 싶다, 수요만 있으면 바로 연결해주는 양방향 매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중소 중견기업 간의 격차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성장 사다리 완화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사다리를 놓았습니다. 근데 격차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중견기업으로 간 순간 조세 격차가 확 나는데요. 이 격차를 없애지 않으면 사다리 놓는다고 그 성장 유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역 생태계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 생태계 전환은 지금 사업 전환, 사업 재편 정책이 개별 기업에 1, 2억 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과감히 혁신적으로 바꿔서 대형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대형 투자가 지역의 가치 사슬을 통째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지원을 해야지 지금과 같은 방식을 혁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고 성장하기 가장 매력적인 곳이냐, 그 질문을 기업 입장에서 던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걸 하나씩 바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안 하셨으면 무지하게 억울했었겠어요. 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세부 내용을 우리 부총리님한테 좀 주세요.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다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고, 정말 실질적이고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요. 모두 다 변화 그리고 또 의지를 분명히 실감하실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정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님도 참석하셨는데 고개를 열심히 끄덕끄덕하면서 경청해 주셨거든요.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혜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분들께 진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쭉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국회에서 법을, 제도를 만드는데 대개 국회가 일방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오고 정부 관계자에게 문답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규제를 만드는 것이 괜찮겠느냐라고 하는 질의응답 속에서 규제는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관계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얘기를 쭉 듣고 보면 이게 우리 부서가 관리가 가능하냐에 초점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기술 패권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나를 수 있을 거냐를 여러분들은 얘기하지만, 부처는 이게 우리 부처가 통제 가능한 수준의 규제로서 관리가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관리가 안 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오케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국회에서는 규제가 또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경제형벌 TF에도 얘기를 해놓은 것이, 정부가 기본적인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 경제형벌이든 규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거나 경제형벌이 만들어질 때 어떤 방식으로 원칙을 정하고 그 기준을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앞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도 그 기준이 정립이 돼야지만이 새로운 거미줄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처음에 AI, 우리가 이제 AI 얘기할 때 사실 하정 수석이 계셨으면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계시나요? 저는 사실 기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답답한 게, 또는 기업을 하려고 했던, 지금 벤처를, 스타트업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궁금한 게, 내가 친구 셋이서 실외용 무슨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규제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 물으면, 그것을 하려고 하면 어느 부처에서는 어떠한 규제가 있고 어느 부처에서는 뭐가 있고 실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라는 답변을 해주는 게 실제로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저는 그 부처에 계신 분들도, 그 다음에 국회에 있는 사람들도, 야, 우리는 그냥 제도를 만들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첩첩이 엄청나게 많은 규제를 만들어 놨구나 하는 거를 실제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네, 걷어내자.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네, 걷어내자. 이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고시, 예규, 지침,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각 부처에서 질의응답 해준 것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좀 학습시켜서 데이터화하면 아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규제를 합리화하고 정상화하고, 필요치 않은 것, 말도 안 되는 규제, 이런 것들 너무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런 게 살아있었어? 하는 것들을 오히려 걷어내는 것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걸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 코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AI 전략에 예산 태워가지고 우선순위 높여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어쨌든 입법의 과정에서 잘 논의해서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서 새로운 거미줄이 층층시야로 만들어지지는 않게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막 에너지 충만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많이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제도의 합리화, 규제의 합리화, 정책적 정합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게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대통령님 뜻에 부합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할 기회를 안 주셔서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자, 이제 끝으로 대통령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긴 시간 여러분들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큰 과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어서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든지 새로 활로를 뚫어야 되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기회를 갖지 못해서 좌절하는 현상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저성장과 저출생 인구 감소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대책을 만들어 보려면 하여튼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야 되고, 그게 결국은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위원회도 이제 대통령실 직속으로 좀 만들고, 또 앞으로도 이게 규제 합리화 관련된 공개 회의는 한 두어 번쯤 더 하게 될 것 같은데, 한두 번. 그때 또 의견들도 모으고, 또 규제 합리화위원회도 각 분야에 실제 의견을 제대로 낼 수 있는 분들로 제대로 구성해서 아주 일상적으로 규제를 걷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정부라고 하는 거를 좀 여러분의 지원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는 국민 경제 성장을 위해서, 또 그야말로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볼 생각이고, 뭐 규제 혁신이든 재정 세제 지원이든 방법들이 좋은 게 있으시면, 또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저도 오늘 많이 배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